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풀어보는 시간 디톡스 정치입니다. 여의 얼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 마음에 드세요? 뭐 얼굴 간판 비슷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정치인입니다. 얼굴 짱큼. 네. 디톡스 정치 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뭐 얼굴이시니까 큰 얼굴이시니까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말 끊기는 3회까지 허용되니까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도 할 줄 아세요? 자,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상 백지화 결론이 났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좋게 평가하죠. 네. 저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고. 근데 궁금한 것은 네. 국민의힘이 조용해요. 지금까지 사사건건 묻지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용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징글징글한 정권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형 국책 사업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다. 참 대단한 정권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이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이번에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찬성입니다. 근데요. 근데 왜 징글징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4명만 부산에서 뽑아주면 반드시 결정을 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근데 환영하고 찬성한다면서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얘기하는 아니죠. 것은 환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영하지만 4년 화가 동안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셨느냐. 네. 시기적으로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자, 선거 앞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빨리 입지 선정하십시오. 이거를 가지고 니밀락 내밀락 하고 또다시 TK와 PK가 싸우게끔 만들고 니밀락 내밀락은 무슨 뜻이야? 니밀락 내밀락 몰라요? 모르겠어. 니밀락 내밀락. 할 듯 말 듯 뭐 이런 뜻이죠. 장제원 의원이 가덕도를 못 박자 이렇게 당론을 좀 정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저희들은 부산 의원 전체가 여야 전체가 가덕도 신공항을 못 박은 그런 그 법안을 특별법을 저희들이 발의를 할 겁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입지 선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의힘 내부가 PK와 TK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즐기고 있으면은요 정말 나쁜 정권이에요. 두 분은 그러면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또 일부 그룹에서는 이게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고 경제성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만큼 수요가 따르겠냐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2030 부산 엑스포를 생각했을 때를 고려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이 더 입지 조건은 좋지 않을까.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영종도를 할 때 뭘 섬에 갔다 그걸 하냐. 처음에 뭐 안개 끼는 거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제일 가는 공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덕도가 오히려 안전이나 환경, 수온 문제에서는 마치 영종도처럼 더 나은 입지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김해 신공항은 사실상 24시간 공항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 사실 대규모 공항이라기보다는 김해 신공항을 조금 확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동남권 전체를 대표하는 물류공항으로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백지화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이 새로 생긴다면은 아까 2030 엑스포 어떻게 잘 아시네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 네. 아유. 2030 엑스포도 그렇지만 이게 아마 그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들어서는 순간 부산의 산업 구조부터 크게 변할 거고요. 관광 수요도 엄청날 거고 이 부산 지역이 정말 큰 혁신적인 그 변화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 수요는 채워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편집을 각오하고 얘기하면요. 예.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이 물류 도시가 돼요. 예. 그러면 일본의 수출품이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려요. 근데 부산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14일 걸리거든요. 네. 26일간 물류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수출 컨테이너가 다 부산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부산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가장 중흥기, 르네상스의 부산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김해 공항보다는 가덕도 공항이 더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다른 데로는 생각 안 하시겠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 힘이 맞을 것 같고. 좋은 말씀이라 일단 편집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천과 가덕도가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물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되고 앞으로 우리 그 가덕도 신공항이 차지할 건 이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러한 관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 국회의원 지역구도 엄청 늘겠는데요. 늘어나면 좋죠. 국회 많이 생기고. 거기서 대장하세요. 일단 뭐 멀리 내다보고 산업적인 측면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떠오르는 정치권 다코스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여권에서는 이제 정세균 총리고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좀 비판을 했고 또 시도간 뭐 행정통합 등 현안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좀 존재감을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지지율이 높지는 않으나 저공 비행을 하면서 계속 대권 주자 반열에는 한 20년 올랐던 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민주당에서는 이분만큼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분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놔도 대선 주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권 후보로서의 정세균 총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싱크로율 거의 한 90%? 같은 분이 이낙연 대표예요. 두 분의 변별력이 있나요? 경륜 있죠, 경험 있죠, 총리 지냈죠, 또 중후하시죠, 안정감 있죠. 당대표 했죠. 당대표였죠.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두 사람 다 이렇게 좀 꾸짖는 모습이라든지 또 코로나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또 현장에서 뛰는 모습이라든지 대권 출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 조사를 보면 지지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메시지를 이제 지금 시대 정신은 통합과 실용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본인이 거기에 약간 이제 얹혀가려고 하죠. 맞물려 가는 좀 좋은 표현도 있는데 아니, 나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얹혀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강점이 있어요. 경제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보다는 언론인 출신이고 정무 감각이 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세균 총리는 경제 기업인 출신이고 현장의 경제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관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보다는 좀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포션, 그 파일을 정세균 총리가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비교적 정확한 정세 분석입니다. 네. 늘 정확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또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그 의원도 좀 경제 화두로 토론회도 열고 또 사무실 개소식도 하고 거기 또 김종 위원장도 가서 또 법담도 건네고 이랬는데 유승민 후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경제 분야에서는 자타공인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잘 탈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안보 부분도 국방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국방위원을 2번을 지냈거든요.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이 있거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아픈 것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 당시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 때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법.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나 같이 묶어서 3년까지요. 3년은 휴가를 가서 또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따뜻한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정책은 뭐 좌우에서 비판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그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어쨌든 신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루었던 뭐 근대화에 대한 신화에 대한 이미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셀러리맨의 신화 뭐 이런 게 있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뭐 인권과 평화, 통일, 뭐 민주화 투쟁 이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감정 타파하고자 하는 바보 노무현의 이런 신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몇 번의 기회를 잃었어요. 예를 들면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내쫓으려고 했을 때 끝까지 저항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끝까지 각을 세웠더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지가 그러할 때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때 한번 실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조금만 더 설명해 보실래요? 네. 결국은 각을 세워가지고 공천도 못 받고 쫓겨났다가 들어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슬 맞아 가면서 좀 더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의 본인의 처지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석수와 관계없이 본인의 계보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의원을 어쨌든 모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연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합당하려고 하거나 굉장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면 몸값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예요. 반은 제가 100% 인정을 하고 또 반은 인정을 못 하겠어요. 유승민 대표가 그냥 아무런 이미지만 가지고 그런 그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책을 대하는 그 가슴이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정직해요. 이를테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증세를 집권 여당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증세를 한다는 거는 표를 그냥 버리자는 얘기인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증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당내 대권주자 3명을 뭐 구체적으로 거론도 했고 그 중에 한 분이기도 했고요. 그 유승민 의원이 당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TK 정서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김종인 그 위원장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원으로 나선 게 아닌가 생각한 게 그런데 아닌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대표의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좀 덕담을 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유승민 대표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얘기예요. 원희룡,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사무실이면 또 갈 거고요. 원희룡 후보가 또 사무실이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유승민 대표와 또 그 대표를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생각해서 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과 16일 오후에 이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얘기 혹시 오가는지. 저는 제 얘기했고요. 예. 비대위원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들 자신의 얘기를 교감은 하셨고 좀 안 이루어졌어요. 예, 전혀 없었고요. 제 주장했고 그럴 줄 알았어요.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말씀하시고 예. 예. 앞으로 벌어질 일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하나를 국민의힘이 건졌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요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김종인 리더십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순간 김종인의 있잖아요. 힘 뭐 이렇게 김종인의 힘, 김종인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김종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4월 7일 이후에 페이드 아웃되듯이 조용히 장막 속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내기할래요? 뭐 내기할래요? 두고 보세요. 저희 뭐 계속 방송은 계속 되니까요. 만약에 계속 제 예언이 틀리면 우리 이경재 앵커의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4월 7일 날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는 새로운 전당대회가 만들어진다. 제 예측이 틀리면 예. 또 제가 정청래 의원의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자,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가 이제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 여당의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지사와 박빙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대단한 결과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의 지지가 탄탄하지가 않다는 거 하나하고 네. 우리 당이 후보를 잘 내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로 통용되는 이 투톱하고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놀라운 저는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놀라운 조사였고요. 놀라운 결과다. 보통 가상 대결을 하면 여야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여무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매우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정치권에 입문하지 못한다. 여기에 또 겁니다, 저는.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다면 정치권에 들어가는 건 내년 8월입니다.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고요.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당신 그러려고 지금까지 그랬어?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가족 문제가 걸려 있어요. 쉽게 검찰총장을 그만두기도 어렵습니다. 링에 오르지 않고 은퇴하는 권투 선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고건, 반기문, 황교안의 줄을 잇는 반짝 스타.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잖아요. 그 명맥을 잇는 네 번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남는 것은 이러다가 이낙연, 이재명 누가 이길까? 초접전 승부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범야권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야권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나는 그런 굉장한 윤석열 현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후보들을 막 재촉하는 겁니다. 기존 후보들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태미나가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뛴다고 되지 않아요. 윤석열 총장은 검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정치권이 얼마나 가시밭길입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순간 검증의 칼날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리고 괜히 지지율은 저는 황교안 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생 검사만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못 된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검사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많은 또 경험을 하며 또 경제 안보를 모른다? 결국은요 용병이에요. 자기가 뜻을 만들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꺾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나오지 못한다고 단정을 한다는 거는 무슨 그런 분석이고 무슨 그렇게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어찌됐건 범야권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만약 이렇다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총장 입장에서 이 여론조사를 좀 더 빼달라고 더 강력히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자리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현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잘못입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흥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까지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빼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때려서 키우는 거는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입니다. 근데 왜 윤석열 총장 보고 거취를 결정하라 그럽니까? 무슨 정치를 행보를 했다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 안 빼냐. 이게 다 무효다. 빼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즐기고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강력하게 보호해. 내 지지율이 이만큼 나오잖아. 그래서 여당에 맞서서 나를 보호해줘. 라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치의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빼달라는 얘기를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자신의 수사를 국민의 여론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어딘가가 보호막이 필요한데 지금은 국민의힘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제가 권력에 대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국민 여러분의 여론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강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 사건 같은 경우 처음에 뭐부터 불거졌죠?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웰스 TNT, 전멸기 회사, 권력형 게이트 이런 거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족사기단, 웅동학원, 소송사기. 이게 다요. 다 탄핵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 부분 누가 봐도 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과 관계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것이 지금 법원 1심 판결 등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지난 18일이죠. 공수처장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후보자 압축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지금 사실상 공수처장 반까지 만들어졌는데 우리 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들어갈 공수처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근데 연장전까지 갔는데 연장전 루즈 타임에서까지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면 더 이상 그거를 시간 끌기에 우리는 당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 상태로 나오면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게 초법적 발상이고 독재적 발상이에요. 법을 통해서 한다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법을 다시 한 만든다고.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법을 자기 입맛대로 또 바꾸겠다? 다수로 또 바꾸겠다? 그게 초법적 발상이고 독재적 발상입니다. 한 번은 이 법을 시행해보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입법 취지가 뭔 줄 압니까?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담긴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건 입법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5대 2거든요. 예. 근데 이제 2가 국민의 힘이죠. 근데 2로 5를 제압하겠다. 이것도 초법적 그게 입법 발상이고요. 취지예요. 그리고 5를 제압하라고 입법 취지한 겁니다. 거부권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침대 축구를 하겠다. 그것도 초법적 발상인 거죠. 이게 어떻게 침대 축구입니까? 탈법적 아니, 근데 천상인가? 그 법은 왜 만들었죠? 예, 결론 좀 나면 좋겠지만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토론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색깔이. 고맙습니다. 아, 지금 여당 탄압하는 거예요. 아까 카메라는 야당 편향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색깔로 말이야. 응? 자, 한 번쯤 뭐 드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What will